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상덕입니다. 여러분들께 만나뵙겠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적과 운영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이렇게 또 오늘 첫 기회에 자유학기제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오해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뭐 진로 탐색만 한다든가 뭐 수업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이런 목적을 먼저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간에 이제 바둑 게임 경기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이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머난 교수 팀이 이 직업과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960년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직업들이 없어지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는 그러한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줄어드는 거고요.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드는 직업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죠? 어떤 육체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늘어나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직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사고력이나 상호 관계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향후 미래의 직업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의 학생들,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라면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별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학년 2학기가 지금 현재로서 한 98% 정도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향후 10년 또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되면 이제 직업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직업 중에서 그대로 유지될 직업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그러던가요? 요새 그런 거 관련된 요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충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체로 보면 약간의 비율이 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고 50%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고요. 더 이제 많이 예측하는 경우에는 한
35% 정도가 유지되고 한 65% 정도는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될까요? 이렇게 줄어드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워줘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될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그다음 남과 같이 이렇게 그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것과 앞에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해서 21세기에 그러면 학교 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걸 본 겁니다. 혹시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게 왼쪽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그 블룸의 이제 제자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에 맞게끔 이걸 갖다가 또 발전시킨 그런 이제 분류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기억하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밑에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많이 학생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열심히 지식을 거기 암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갖다가 뭐 문장을 이해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것들이 위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밑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사에서 필요한 능력은 기억하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더구나 뭐 하다 얘기한 거는 그냥 그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 21세기의 교육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이제 교실 내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업을 학생들이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럼 이런 수업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간에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수업의 내용들이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업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런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런 게 다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를 단순히 읽는다든가 뭐 자료를 그냥 보기만 하는 데서 듣기, 보기. 그러니까 읽기, 듣기, 보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고 듣기 같이 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하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어떤 학습의 수업에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렇게 본다면 교실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분은 누굴까요? 네. 선생님이 가장 능동적인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학생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할지.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수업을 능동적으로.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게 가장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게 가장 듣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다 더 같이 토론하고 학생들끼리 스스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인 그런 수업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수업의 효과가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시간 수업을 20%의 효과를 갖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보다 3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90%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한다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많은 시간 동안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학기제 때는 수업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이제 꿈과 끼와 관련된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에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 더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희망이 없다는 비율이 확 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게 된 건가요? 이렇게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때 아이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먼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설계해보고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더 큰 분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중학교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런 꿈꾸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게 교과서 내용을 더 열심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꿈과 끼에 대해서 자기가 찾고 그런 것을 키우는 그런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요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훨씬 더 발전돼 있죠. 근데 어떻게 행복은 더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웰빙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냥 행복하면 이제 해피니스인데 이거는 약간의 주관적이거나 약간의 순간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다. 근데 이제 웰빙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더 지속적인 그런 행복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웰빙은 옛날 뭐 그리스 때부터 계속 인간의 어떤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삶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웰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피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고 또 학습에도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높으면 분명히 학습에 대해서 더 재밌어하고 흥미를 가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학생들이 행복할 때 보다 더 자기들의 꿈과 끼도 키우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도 키우게 된다는 측면에서 짧게는 우선 당장의 성적이 중요할 수 있지만 길게 보게 되면 학생들의 웰빙,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으로 행복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제 심리학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웰빙에 있어서는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 5가지에 보시면 하나가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이 친 책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긍정심리학이다라고 책으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1년도에 나온 책은 이제 플로리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또 최근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왔을 때와 그냥 마지못해 왔을 때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약간 상상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서로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선생님과 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하고 이렇게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학교를 갈 때 생각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관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 뭐, 상상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미입니다. 의미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미를 깨달았을 때와 깨달지 않았을 때 학교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는 성취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자기가 달성했을 때와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행복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5가지 요소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런 행복 교육을 추구할 때는 이런 5가지 최소한 이런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행복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5가지 최소한의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몰입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21세기 필요한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또 지금 바로 얘기한 행복 부분입니다. 이런 창의력과 행복 2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관심사에 집중해 가지고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나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예. 그럼 뭔가 이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결한 경우가 많죠. 그렇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데 지나가는데 그때 가장 자기의 창의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어떤 희열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칙센트 미하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그 몰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몰입의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몰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몰입에 보면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사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준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본인의 실력이 굉장히 낮으면 몰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 그런 과제를 갖고 씨름할 때 몰입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내가 가장 이렇게 몰입이 됐던가? 약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 개개인들의 수준과 학생 개개인들에게 맞는 그런 과제가 주어질 때 약간의 좀 챌린징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주어질 때 학생들이 몰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학생 개개인들의 관심사, 그다음 학생 개개인들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준비 정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그들의 관심사,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어떤 그 몰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원하는 관심 있는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없어 하는 문제를 아무리 개쳐도 그 몰입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정해진 교과보다도 학생 개개인들이 진짜 관심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관찰하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대체 자유학기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감이 좀 잡히시네? 예. 제가 일부러 뭐 자유학기제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보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의 앞으로의 삶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의 현실과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적성과 그 다음에 관심사,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그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고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꿈과 자기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고 키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바로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왜 미래 핵심 역량이 중요하냐? 이거는 OECD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 국제적인 기구들에서 21세기 역량에 대한 연구를 했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지식을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21세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성, 인성, 사회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의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드린 행복교육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학생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님들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것도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의대 연구팀에서 그 SNS 이런 이제 네트워킹된 커넥션이라고 하는 책이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제 부제는 뭐냐면 행복도 전염된다. 행복은 전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좀 보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1단계, 바로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그 행복이 전염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행복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한 15% 정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배우자분들한테도 15%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강의를 안 들어도. 예. 그 다음에 그 2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친구한테 전염될 확률은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단계까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예. 3단계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예요? 6%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통계적인 이제 그 수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오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겁니다. 3단계까지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면 학부모님들이 행복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할 확률이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벙글벙글 해가지고 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학생들이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만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먼저 하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꿈과 끼를 키우고 이런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수업을 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입니다. 시험은 왜 시험 때문에 그럴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에 나올 거를 공부하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선다형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다형 시험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좋은 내용만 공부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꿈과 끼라든가 미래 핵심 역량이라든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을 관과하거나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평가나 시험이 그런 능력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바뀌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선다형 지필고사는 암기식, 지식교육에 더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는 게 진도 나가기 너무 급급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5시간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시간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반드시 배워야 될 거는 꼭 가르치되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더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다른 과목과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그런 꿈과 끼라든가 미래 핵심 역량이라든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다 배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과서를 통해서도 일부 배울 수 있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교과서 밖으로 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자유학기제가 이런 방법을 하는지 이해 가시겠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것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인데 특히 초중고 전반의 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이거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학기제 하면 한 학기만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유학기제는 우선 한 학기를 우선 먼저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느냐 아니냐를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것을 확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본 겁니다. 그 운영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수업의 변화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가 되면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수업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의 변화를 어떻게 강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업, 그 다음에 아까 미래사회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서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실험하고 실습하고 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얼마 많은 그런 능력들이 향상되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학기제 때 어떤 학력에 대한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변화 방향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금방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안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경험과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체험 활동 중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했던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체험 활동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낯선 단어 하나가 나오죠.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만 없어도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죠?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 됐나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뭐 스마트폰 웹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테크놀로지 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그런 부분에 배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뭐 방송 이렇게 촬영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송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가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선택 활동 동안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제한된 시간이지만 학교가 그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걸 연구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는데 물론 선생님이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셔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방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 어느 게 더 재밌을까요? 학생들에게?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건가요? 높아지는 건가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송에 예를 들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건들인지 아세요? 가장 인기가 높은 게 요리입니다. 근데 요리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요리만큼 인기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새 글로벌 사회라고 그러는데 애국에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게 뭐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까? 음식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나라별로 음식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문화를 서로 존중하도록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하나의 교육 모형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에 있어서 교육 과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그 수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들, 시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유연하게 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 간에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방법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어서 어떤 학습 동기를 유발해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지필고사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관찰한 거를 기록한다든가, 그 다음에 발표한 거를 친구가 서로 평가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중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걸 갖다가 등수화 해가지고 성적에, 내신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의 경우는 어떤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를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거는 고등학교 갈 때도 학교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제 선택 활동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보다 더 학생들이 관심 갖는 그런 그 주제를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을 통해서 또 전문가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들이 몰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몰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보다 더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또 뭐 어른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기가 몰입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의 사례를 제가 이제 몇 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중심이고 학생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중심은 누군 것 같아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같이 실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같이 나누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주도적이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가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제가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평가도 그동안에는 이제 그때 선다형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로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통해서 한 결과물을 이렇게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생님 일방의 평가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 같이 동료 평가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평가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 전시해 놓고 서로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평가가 훨씬 더 학생들에게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주는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99점을 맞았다. 그것이 주는 정보가 크진 않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나오면 99점 맞기도 쉬운 거고, 그죠? 뭐 어려운 거고,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99점만 이렇게 되면 그게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가 진짜 잘한 건지, 어떤 건지, 얘가 진짜 그 과목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평가를 쭉 기록을 해주면 얘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한 사례는 이게 이제 교육과정을 저희가 재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를 하나 예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이제 참여형 수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의 예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수업은 교과별로 딱 나눠져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만 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생들의 그런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과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도덕, 진로, 영어, 미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져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이제 진로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후에 주제 선택을 활동하는데 주제 선택 활동은 학생들의 그런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되지만 교과와 연계된 주제 선택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연계된 주제 선택 활동 그 대신에 이건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학 연계 주제 선택 활동이 세종대왕 프로젝트를 이제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세종대왕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맞는 책력, 달력 이런 부분들을 천문기술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한 왕이죠. 그러면 그때 상당히 어떤 산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수학을 지금 하는 부분이 그런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그 생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수업의 변화가 그냥 수업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학기에도 자율 동아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학교에서는 수학 자율 동아리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 선택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자기들끼리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보면 미술관을 찾아가면서 수학과 이거 연결시키는 걸 한다든가, 뭐 지하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또 지금 자유학기제 하는 활동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학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을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게 배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가니까 옛날식으로 딱 돌아가요. 그럼 학생들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수업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자유학기제처럼 딱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해보시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기랑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이런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진로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1학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학년도 진로 체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한 이후에 수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오전 수업에 하고 오후에 체험 활동 하다 보니까 교과 시간이 보통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오후에 체험 활동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형 활동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어떤 거꾸로 수업. 여기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식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집에서 그거를 하고 와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 지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같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참여형 수업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교과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기에 좀 빡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걸 동영상을 통해서 해오고, 그다음에 수업 동안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재밌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거꾸로 수업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 이런 것들 많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요? 힘드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동안 이게 딱 정해진 그 진도 나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교육과정도 재구성해야 되고 수업 방법도 다시 해야 되고 평가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서로 선생님들 간에 같이 의견 교환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평가방.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평가하고 이렇게 그 평가 방식도 꼭 이렇게 선다형 시험이 아닌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활동 시간이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제 2013년도 2학기하고 2014년도 2학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평균 정도 주당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가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활동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보시죠. 대체로 보면 뭐 2점 시간에서 많으면 한 4시간까지 이렇게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이렇게 하나 해드리면,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수업 부분 아까 그렇게 머리가 좀 대충 그려지시죠? 근데 이 체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지지 않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체험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제가 하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항중학교입니다. 장항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 그 지리 시간에 장항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장항하면 재련소 생각 안 나십니까? 장항재련소가 있었던 이제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달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장항재련소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문을 닫게 되니까 지역의 어떤 산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주위 인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생태 자원들, 뭐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그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립생태원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뭐 휴양림, 뭐 습지 이런 부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산업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런 이제 생태 주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태적인 그런 주변의 기관이나 환경을 수업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장재련소라든가 그 지역 역사를 수업과 연결을 시켜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미디어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도 보면 전통 국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요. 직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이제 제지 공장의 회사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보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학생들의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더 넓어질까요? 어떨까요? 넓어지죠. 그리고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흔히 얘기한 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시험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학기제 때는 이런 지역의 특색과 그 학교의 학교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특색을 살리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 성과가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사전 사후입니다. 청색은 사전이고 사후는 빨간색입니다. 사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및 수업, 왼쪽은 이건 교육과정이 재구성이 됐느냐, 수업 방법이 바뀌었느냐, 평가가 바뀌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학생 수업 부분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가,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변했는가, 학교 구성과. 그다음에 진로 탐색 역량, 미래 지향적 역량은 미래 핵심 역량 중에서 중요한 창의성,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이 세 가지 부분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에 대한 시간, 공부에 대한 자신감, 학교에서 만족감, 이거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연구학교하고 일반 학교는 자유학기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격차가 어떻게 됐어요? 더 벌어졌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이게 2학기에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작년에는 2,551개 전국적으로 중학교의 한 80%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학교는 전체가 80개인데 2학기에 운영된 학교는 42개입니다. 그러면 2,551개 중에 42개를 뺀 나머지 학교가 희망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교는 시행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연구학교라고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잘하는 학교니까 연구학교가 잘한다고 했을 때는 아, 그 학교는 원래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머지 2,400, 2,500개 정도의 이제 1학기에 운영된 학교를 빼면 이제 2,400개가 좀 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희망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정도의 많은 수죠. 거의 연구학교하고 비율기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로 탐색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족도 부분입니다. 운영학교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런 학교의 변화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효능감이 높아진 겁니다.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수업이나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자신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생님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세계적으로 학력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 효능감이 낮았습니다. 근데 자유학기제를 해서 보니까 효능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 선생님들이 자율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효능감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효능감하고 만족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럼 학생들한테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해서는 아까 다양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렇게 연계합니다. 그래서 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그런 멘토 활동을 제공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습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학습 생태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런 체험 기회를 주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하나는 이게 초, 중, 고 전체가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이건 2015년 네,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2015년 교육과정은 2017년, 18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운다. 그 다음에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 중, 고 전체를 통해서 이런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초, 중, 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이제 선도적인 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한 학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학기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선도적인 학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이 교육과정이 앞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에 학생의 꿈과 키를 키우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이 초, 중, 고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의 결과가 대학 입시 시험의 결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입시 제도도 이제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이렇게 그 변화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갖고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그 열심히 수업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